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아주 낭만적으로, 그리고 이제 배가 침몰하는 순간서부터는 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배 한쪽 끝 위에서 양손을 쫙 펼치면서 석양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그런 순간만 영화의 한 장면으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요, 그 영화는 1,5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장면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요, 그 배는 1912년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초대형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지역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그 침몰한 잔해를 살펴보는 관광 상품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원래 이거 1인당 25만 달러, 약 원화로는 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관광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뉴스 시간이니까 그저 잠깐만 보고 오시죠. 네, 이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바닷속 잔해를 탐사하는, 지금 잠깐 보신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는 소위 타이타닉 관광용 잠수정이 있었는데 어제 실종되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 잠수정은 잠수 약 1시간 45분이 지나면서 지상과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시애틀 인근에 위치한 오션게이트라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관광 잠수정으로 이름도 타이탄 잠수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오션게이트라는 회사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대서양 해저 약 4,000m 이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선체를 보고 올라오는 관광 상품을 시장에 내놔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잠수정의 길이는 약 6.4m이고요. 최대 4,000m 깊이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용 인원은, 그러니까 그 잠수정 안에 탈 수 있는 수용 인원은 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종된 잠수정에도 5명이 꽉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중 한 명은요, 영국의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해미시 하딩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오션게이트라는 회사는 탑승자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옵션을 찾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이들의 무사 귀환이다 라면서 정부 기관들과 심해 회사의 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잠수정과 교신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션게이트는 8일간 진행되는 이 타이타닉호 잔해 탐사 관광에 좌석당, 즉 1인당 25,0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잘 아시다시피 1912년 4월 14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항해를 하던 중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빙산과 충돌을 해서 난파된 그런 여객선 아니겠습니까? 당시 2,200명의 승객 가운데 1,500명 이상이 익사해서 당시 단일 선박으로는 최악의 침몰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1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 최악의 해양 참사를 기록했던 이 타이타닉호. 그런데 이번에는 그로부터 111년이 지나서 지금 그 잔해를 보려던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겁니다. 그것도 원인 모를 통신 두절로 인해서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타이타닉의 저주가 아니냐라는 소위 타이타닉 저주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존 마우거 경비대장은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광 잠수정인 타이탄호의 실종 지점이 너무 멀고 또 너무 깊어서 수색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위치는 북다시아 캐나다와 미국의 그 경계 근해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 실종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지금 96시간치 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약 하루치 이하의 산소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해안경비대는 아무리 대낮이어도 심해로 들어가면 몇 미터 앞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여건이기 때문에 최신 기기를 총동원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타이타닉의 저주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타이타닉의 저주론 같은 것은 없다고 보란듯이 이들이 다 생존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지금 제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아주 걱정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시간 산소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따지면은 내일까지 정도의 산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넘어가면 이 심해 깊은 곳에서 요만한 잠수정에서 산소가 없다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생각하기 너무 끔찍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라는 말보다는요, 굿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내일 뉴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심각한 날씨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지구적인 폭염과 높아진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요. 또 남극의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면서 빙하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는 올해 특히 심각한 이 기후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최근에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제시됐는데요. 자, 우선 세계 곳곳에 이번 6월에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그러니까 이제 이달 들어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딱 열흘간만 놓고 봐도요.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가 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베리아의 기온이 지난 2일에는 아프리카 기온 못지않은 섭씨 37.9도를 찍었습니다. 이게 시베리아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시베리아의 기록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최근 체감 기온이 48.9도, 화씨로 한다면 120도가 넘게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멀리 인도 등에서도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기온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는 지난달부터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400개 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호주 기상청의 필 리드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역대 나타난 엘니뇨 가운데 가장 이상하다라면서 모든 곳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엘니뇨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이상기온이다, 이상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기온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해수면 온도인데요. 해수면 온도는 요즘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평균 온도는 지난 3월 13일 섭씨 20.96도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한 뒤에 다음 달 4월에 들어서면서는요,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21.05도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소폭 내렸습니다만은 6월 현재 들어서는 20.87도를 기록하고 있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같은 날의 20.64도보다도 더 올라간 수준입니다. 이전까지는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던 지난 2016년이 그때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더워지면서 기후 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라는 그 기후학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극의 빙하가 녹는 규모도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빙하 면적이 역대 최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촬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남극에서 빙하가 녹은 소위 해빙의 범위는 179만 평방킬로미터로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마이애미 대학의 브라이언 맥놀드 연구원은 최근 트위터에 역대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 그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도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면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씨 정말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날씨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최근에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달러당 1342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최근에는 1270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의 하락, 즉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원화의 가치를 올려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늘어나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복잡한 경제 논리는 그렇다 치고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미주 한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이곳 미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무역업계와 그리고 또 한국으로 관광객을 보내는 모국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에 살면서 조만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다소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원화를 좀 바꾸어 놓는 게 미리 좀 바꾸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화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늦게 가서 바꿀수록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죠. 달러가 약화될수록,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수록 한국에서 환전을 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들고 또 이제 미국 크레딧 카드를 갖고 가서 한국에서 결제할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원화로 좀 바꿔놓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생필품들,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국 음식들 많이 이제 사 먹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이나 한국에서 온 김치, 김 등 이제 한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식품과 물건들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그런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미국으로 일을 하러 오신 그 주재원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재원들은 미국에서 정해진 어떤 달러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라고 송금을 하라고 해서 좀 받을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어떤 주재원들은 여기서 돈을 조금 아껴서 여기서 달러로 한국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런 분들은 반대고요. 복잡하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게 유학생들입니다. 미국에 온 그 유학생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그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실 때 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유학생 그 자녀분들도 부모님한테 조금 덜 죄송하겠죠.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LA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미국에 와서 돈을 쓸 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실제로 미국으로 관광을 오려고 하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런 관광 숫자도 실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연말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지는 않고 유지 내지는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지난해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적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그 절반 이상은요, 중간급의 연봉이 전년 대비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메타 플랫폼은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이제 메타의 중간급 직원이 지난해 받은 연봉은 29만 6,320달러로 30만 달러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난해 중간급 연봉은 27만 9,80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전년 대비 8%가 오른 21만 8,400달러의 중간급 연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8만 4,493달러로 24%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생각보다 연봉이 높지 않네 라면서 좀 놀라는 그런 눈치입니다. 대부분의 첨단 IT 기업의 중간 연봉이 거의 20만 달러인데 거의 다 넘고요. 또 3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연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플은 중간급 연봉이 1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의외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입니다. 네, 워싱턴 DC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로만 가시지 실제로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왜냐고요? 워싱턴 DC 지금 거기 완전히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쥐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하시잖아요. 이 들끓는 쥐로 고통받는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이 개와 고양이까지 동원해서 지금 쥐를 잡고 있으면서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요, 최근 몇 년간 쥐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탓에 아주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DC 당국의 쥐 문제와 관련해서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는 약 13,4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워싱턴 DC 내의 인구가 좀 늘어났고요. 또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오른 데다가 또 있죠.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야외에서 식사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 쥐가 번식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쥐들은요, 레스토랑, 술집, 클럽, 이 주변의 뒷골목에서 이 버려진 음식물들을 먹고 개체 수를 급격히 불리면서 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덫이나 쥐약 등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이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주민들은 쥐의 천적인 고양이와 개를 투입해서 이 쥐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쥐잡기에 동원된 견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한 예로 은퇴한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음투메이 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직접 쥐 퇴치 시민단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처음 쥐 사냥에 나섰을 때는 쥐들이 개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개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개들이 직접 사냥을 위해 나왔다는 걸 쥐들도 알았는지 지금은 개를 마주한 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개를 사육해왔다는 또 모리츠 씨는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을 쿵쿵쿵 내가 굴려주면 쥐들이 막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쥐들을 불러낸 뒤에 개 무리가 있는 방향으로 쥐를 모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들이 쥐를 잡게, 그렇게 쥐를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끔찍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시민단체들이라 하더라도 이 아주 힘든 일이네요. 이 직접 쿵쿵쿵 발을 굴러서 쥐를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쥐들이 밖으로 우르르 나오면은 개들이 있는 쪽으로 또 몰아가야 되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아무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모리츠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원시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개가 쥐를 빠르게 낚아채기 때문에 쥐약을 뿌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쥐한테도 오히려 더 인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긴 합니다. 쥐잡기 팀은요, 이날 3시간 동안 쥐잡기 행동을 벌였는데 그 3시간 동안 한 30-40마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들 쓰십니다. 정부가 할 일을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미국의 대도시들은 뒷골목에서는 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요. 대로변에서는 노숙자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되던 주거 지원 정책이 종료된 데다가 주거 비용마저 껑충 상승하자 가뜩이나 넘쳐나던 거리의 노숙자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마이애미, 그리고 보스턴, 피닉스 등 이 주요 도시 대부분을 포함한 미국 내 100개 대도시에서 노숙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경우에는요, 올 1월 기준 노숙자가 2,400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보다 22%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한 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서 노숙자 규모와 함께 치안 불안이 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58만 2,5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로 가보겠습니다. 이 샌디에고의 경우에 노숙자가 총 1,264명으로 지난해보다 역시 22% 증가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거처로 쓰는 그런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부의 경우 이민자 유입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카고의 경우에는 난민보호시설에 머무는 2,200명이 노숙자 통계에 포함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주거비가 오른 것은 물론 팬데믹 시기에 시행되던 퇴거 유예 조치와 같은 그런 보호책이 종료되면서 퇴거가 급격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잠시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짜투리 뉴스, 뉴스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뉴스보다는 조금 짜투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가볍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숫자로 계속 복권을 구매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 한 남성이 10년 만에 드디어 $50,000에 당첨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10년 동안 쓴 돈이 더 많은지 $50,000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이 당첨금의 액수보다도 10년 동안 끈질기게 똑같은 번호만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 메릴랜드 주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 5월 28일 자, 번호는요 이렇습니다. 5번, 6번, 8번, 23번 그리고 30번 이 숫자로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됐습니다. 그럼 메릴랜드주 템플 힐스의 한 업소에서 6줄짜리로 된 $4짜리 복권을 샀습니다. 6줄이라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번호를 쭉 놓은 것을 한 줄, 그리고 또 다른 줄로 또 한 줄, 또 다른 번호로 또 한 줄 이렇게 6개 다른 스타일로, 다른 그 줄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이건 비싸지가 않네요. $4입니다. 6개를 쓸 수 있는, 6줄을 쓸 수 있는데 $4. 그 복권을 샀는데요. 이 중 한 줄에 그가 평소 쓰던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번호로 쓰던 숫자 5, 6, 8, 23, 30 그걸 또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말고 본인이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로 썼는데, 컴퓨터로 무작위, 미국에서 이제 퀵픽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썼는데, 자기가 직접 10년 동안 써 넣은 그 번호가 당첨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권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숫자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 숫자들은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유명 스타들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특정 숫자를 놓고 운이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숫자가 가끔 보면 잘 맞아. 그래서 이 숫자가 나에게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또 그 숫자를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당첨된 그 A씨처럼 10년 동안 똑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라고 복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진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한 말보다 그가 앉은 자리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어서 오늘 보너스 뉴스로 좀 끌어당겨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말도 좀 볼게요. 일단 시진핑 주석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미국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함께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도 물론 주목됩니다만은 그 발언 내용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몇 문장만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이 같은 말을 한 그 시진핑 주석은 이날 손님으로 온 블링컨 국무장관을 하석에 앉히고 자신은 상석에 앉아서 마치 회장님이 사장단을 앉혀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듯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중국은 자리 배치를 통해서 최근 급격히 냉랭해진 미중 관계에서 미국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장면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보너스 뉴스로 픽업한 것입니다. 당장 그렇다고 뭐 중국에게 왜 그렇게 앉았냐라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중국이 먼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기싸움을 걸었을 때 물러서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먼 길을 온 손님에게는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서양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손님을 대접을 해야죠. 하지만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은 더더욱이 그래야 되겠죠. 물론 현대에서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도 이를 반드시 접목을 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보이지 않는 분위기는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동양의 그 예의를 중시한다는 중국이 먼 길을 날아온 손님인 블링컨 장관을 예우 차원에서 만나주기는 했지만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같이 본인은 상석에 앉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외교상 결례인지 아닌지 과거의 예를 한번 참고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특사의 경우 한 나라의 정상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과 그 나라의 대통령과 대등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주 앉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2008년 1월 중국을 방문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동등하게 앉아서 환담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이번에 보내는 메시지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메시지는요, 시진핑 주석이 만든 그 자리 배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 4종 세트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소식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